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뭐 학교는 이제 거의 전범위 특강은 거의 처음이네요, 사실. 이제 마무리에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전범위 수업을 많이 할 건데, 전범위 하루에 다 끝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원래 우리가 이론 정리할 때 이 두 달간에 한 4주째, 한 달에 4주 강의했을 때 총 32타임에서 전범위 공부를 했다라면 하루에 이제 8시간, 9시간에 끝내는 건 쉽진 않아요. 가능한 중요한 걸 압축해서 한 범위를 전부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자주 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주 보기 위해서 이런 특강이 진행되는 거니까.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학기론 오늘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을 거니까 일찍 끝나겠다는 마음만 좀 하지 말고,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예상 시간 한 8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일찍 끝나면 또 서운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백선집이 쪽지게 백선이 있고 이론 총정리가 같이 있어요. 이론 총정리가 이제 9월 달, 10월 달 됐을 때 아마 9월 초쯤에 이론 총정리 2주간이 있어요. 이때 이제 옳은 지문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 옳은 지문과 같이 있으니까 백선을 구입한 사람은 이걸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백선을 구입하셨으니까 상관없고, 나중에 이제 주변에서 야, 난 백선 안 듣고 이론 총정리만 들을 건데 라고 한다면 제가 파일을 줄 거니까 파일로 출력하셔서 보실 수도 있게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어찌됐거나 오늘은 백선, 이렇게 시험에 가장 나올 만한 건 100문제만 제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잘 만들었으니까. 자, 쪽지게 백선을 활용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여기 중요한 건 모든 지문이에요. 백선은 사실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그 테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시험에 꼭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제가 고민해가지고 최소한으로 5개, 7개, 8개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지금 백선이라면 사실 마지막 단계예요. 이론 정리를 3번 정도를 했었고 기출문제도 풀었고 예상 문제가 마무리 안 됐지만 거의 5순환을 공부한 이후에 백선을 공부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부터 제가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진 않고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난이도 상의 문제를 제끼고 중상까지 해당되는 문제, 응용 지문까지를 제가 충분히 시간 내에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은 수업만 듣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다시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문장 단어를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빠른 시간 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체크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키워드가 이 문장을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뭐 한 권 샀지만 뭐 한 권 더 사도 괜찮아요. 나 돈이 없다 그러면 찾아오시면 제가 한 권 드릴 테니까 2권이든 3권이든 사가지고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요즘 뭐 기와펜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셔서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키워드가 뭔지 이걸 찾아내는 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해되지 않는 지문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체크는 왜 할까요? 체크는 왜 해놔야 돼?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체크만 하고 다시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체크한 걸 나중에 이 체크한 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볼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는 한 3시간, 4시간 있으면 100문제 다 봐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1시간밖에 없다. 근데 전범위를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백선이 좀 마음에 들고 백선을 잘 정리가 됐다라면 체크한 부분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범위를 끝내는 걸 10월 달에 마지막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권할 때 뭐 스마트 학개론 해도 되고 단모 특강을 들었던 걸 해도 되고 기출지문집을 해도 되고 백선을 해도 되고 편한 걸 가지고 이제 여러 번 보실 걸 준비하셔야 돼요. 자, 언제나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고 답도 체크하고 틀린 지문, 옳은 지문 다 모든 지문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백선만 하면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여러 번 반복하라는 건데 사실 백선만 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백선을 만들 때는 백선만 완벽히 공부한다면 65점 이상은 무조건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합격 점수는 60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민법을 40점밖에 못 맞겠다 그러면 학개론을 80점 맞아야 되는데 80점을 맞겠다고 한다면 모자랄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생각하고 무조건 100선만 하면 65점 이상은 맞을 수 있겠다. 근데 전에 우리 공부한 것도 있잖아요. 기출지문집이 있어요. 기출지문집은 기출지문만 열심히 100% 내가 10번을 공부했다 그래서 기출지문에 나왔던 걸 모두 해석할 수 있다면 말문제만으로도 60문제, 계산문제 빼고 60점까지 맞을 수 있게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단모도 있잖아요. 80점 이상을 맞겠다 그러면 단모에 있는 7회를 했으니까 30문제씩 210문제를 완벽히 내 걸로 만들면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이 백선은 65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65점 이상을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백선에 있는 계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유형을 집어놨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백선에 있는 건 모두 다 풀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내 계산 문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백선에 있는 문제만 주구장창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백선에 있는 문제 유형 기본 문제만 한다면 계산 문제가 평균 10문제 나올 때 3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선에 있는 계산 문제는 18문제밖에 안 돼요. 무조건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계산 문제. 그리고 백선에서 보면 여기 적중률이 있는데 사실 이 적중률은 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적중률이면 좋겠는데 나왔던 걸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만든 퍼센테이지만 합격한 사람들은 다 나왔다 그래. 근데 떨어진 분들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온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충분히 100선만 한다면 이걸 모두 다 해석하면 80점 이상 맞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핵심 체크가 있어요. 문제 아래 핵심 체크. 핵심 체크는 그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은 핵심 체크를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어쨌거나 100선만 봐도 충분히 우리 시험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믿고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있어요. 10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4회가 있는데 모의고사 총 4회가 있는데 나중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나는 시간이 진짜 없어서 4번 다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1회와 3회 이렇게 보거나 또는 2회와 4회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좀 효율적일 거예요. 1회와 2회는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 3회와 4회가 좀 비슷해요. 뭔가 좀 응용하고 확장하는 내용에서 1회에 좀 부족한 걸 2회에 넣거나 3회에 부족한 걸 4회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하는 모의고사를 출제할 건데, 이때 이제 동형 모의고사 볼 때 편한 마음으로 그냥 와서 시험만 보면 안 되죠. 공부를 해야죠. 공부할 때 전범위로 공부를 해와야 될 거예요. 이때 자기만의 준비된 단권화된 책이 있어야 돼요. 스마트 학개론으로 이론 정리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백선집을 통해서 전범위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단모 특강을 들어서 210문제 7회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체크된 문제가 한 회에 5문제 10문제씩 있다라면 한 70문제, 많아봤자 70문제일 거예요. 이걸 다 보면서 이걸 보든지 간에 전범위를 공부하고 이걸 볼 때 특히 이때 이제 백선을 활용하면 좋겠다. 백선을 활용하고 적어도 동형 모의고사 볼 때 백선을 2번 이상 봐야 되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있죠. 꼭 마음속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오늘 열심히 수업 듣고 잘 체크해놔서 다시 봐야 될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구분해 놓고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백선을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살펴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면 느낌이 좀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모의고사에도 점수가 10점 이상 다 올라갈 거니까 백선을 활용해서 이때 특강 틀었으니까 백선 한 번 더 보고 모의고사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도 백선은 3번 이상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3번 이상 꼼꼼히. 자, 보죠. 오늘 뭐 갈 길이 머니까 전에 예고했듯이 오늘 수업은 투자론부터 진행할 거예요. 투자론, 감정평가론, 금융론 이렇게 순서로 오전 수업을 열심히 할 거고, 자신은 없어요. 밥 먹기 전에 금융론까지 끝낼 자신은 없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1시간 점심시간 있는 다음에 그때부터 총론부터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개발관리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자, 투자론은 뭐 우리 예상 문제 풀이 과정에서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투자론 먼저 진행할 거다라는 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총 16문제, 17문제 정도 푸는데 시간이 좀 너무 오버될 것 같으면 중간에 한 45분 하고 쉬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할 거니까. 자, 투자론 봅시다. 50번이에요. 50번.
자, 문제집 아래 보면 핵심 체크라고 있죠. 핵심 체크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제가 이것만은 꼭 알아야 이 테마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자,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데 50번에 레버리지 효과는,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얘기하죠.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효과가 나는데 이 효과가 뭘까요?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 번 배웠으니까 대답을 좀 해봐요. 지분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그래요. 남의 돈을 빌렸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 자기 자본 수익이 커지면 좋은 거니까 정의 레버리지죠. 이때 이제 좋은 레버리지 효과는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은 돈을 빌린 차입자죠. 그래서 중요한 건 투자자에게 좋으려면 이 투자자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차입자예요. 그럼 차입자가 돈을 빌렸으니까 대가로 줘야 되는 게 뭐다? 이자죠. 이자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자율을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란다. 이건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저당 수익률이 작아야 얘가 좋은 레버리지다. 정의 레버리지다. 가장 커야 되는 건 내 돈만의 수익률. 이건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져 있는 전체 수익률. 이 저당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건 누구 수익률이에요? 은행의 수익률이죠. 남의 돈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 수익률, 남의 돈과 내 돈을 합친 수익률, 이건 남의 돈의 수익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돈의 수익률이 커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분 수익률이 가장 커야 되고 이자율이 가장 작아야 이게 좋은 거다. 반대면 부의 레버리지. 같으면 상관이 없죠. 이런 걸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한다. 자,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이 지문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수록이란 말은 대출금이 많아질수록이죠. 그래서 대출액이 증가할수록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표현하는 걸 수십 가지로 출제자가 표현을 해요. 자, 부채 비율 증가할수록, 타인 자본 많이 활용할수록, 대출액이 많아질수록, 대부액이 증가할수록, 또는 대부 비율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DTI가 상향될수록, LTV가 상향될수록 다 똑같은 말이에요.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LTV, DTI는 대출 규제인데 LTV, DTI가 커지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내 돈만의 수익률이 커지는 효과를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거, 레버리지를 전환시킬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돈을 많이 빌리고 적게 빌리는 건 전환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놔야죠. 레버리지를 전환시키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얘가 전환되려면, 얘를 전환시키려면 이자율의 변동이 있어야 전환이 가능한 거고,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걸 레버리지를 전환시키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의 레버리지가 일어났어요. 돈을 빌려서 손해가 나타났어요. 그럼 돈을 조금 빌리면 이 손해가 이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빌려서 손해가 나타나면 손해가 큰 거고, 돈을 조금 빌려면 손해가 작아지는 거지 이익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건 레버리지를 전환시키지 못한다. 이자율의 변동이 있어야 레버리지가 전환된다. 그럼 한번 보죠. 만약에 아직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응용 지문으로, 어려운 지문으로 이런 게 나왔다고 해보죠. 정의 레버리지가 부의 레버리지로 전환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뭐가 변했길래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뭐가 변해야 돼요?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근데 좋은 게, 나쁜 걸로 변했으니까 이자율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자율이 커질 때, 저당 수익률이 커질 때 정의 부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 응용 지문이죠. 자, 문제 보죠. 자, 50번에 보니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는 잘 봐야 되겠죠. 자, 1번에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써 라고 나왔어요.
이 레버리지는 남의 돈 얘기하는 거죠. 타인 자본,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다 같은 말이에요. 두 글자로 부채. 그러니까 얘를 부채를 활용할수록 또는 융자액을 활용할수록 같은 말이고, 이때 대출액을 많이 빌릴수록이란 말을 아까 LTV, DTI가 상향될수록,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돈을 빌릴수록 위험은 무조건 뭐 한다? 커진다. 이게 언제나 돈 빌릴 때 출제자가 내는 질문이에요. 돈 빌리면 위험이 커지죠.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금융위험이라 그래요. 금융은 자금 조달하는 융통하는 과정, 대출을 받는 걸 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위험은 무조건 커진다. 두 번째, 중립적 레버리지. 이 중립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중립적. 우리가 중립적인 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율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중립적 레버리지는 돈을 많이 빌리든 안 빌리든 자기 자본 수익 변화가 없다.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립적. 우리가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작년에 조세의 중립성. 조세가 중립적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 정책을 펼쳤을 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를 조세의 중립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란 말 나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자, 3번에 보죠. 자, 부의 레버리지가 부채 비율을 낮추었을 때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레버리지의 전환이 나왔어요. 레버리지 전환시킬 수 있는 건 뭐가 변해야 된다? 이자율이 변해야 된다. 부채 비율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부가 정으로 변했다라면 얘가 얘로 전환할 수 있으려면 이자율이 변해야 되겠죠. 이자율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좋은 걸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이자율이 작아져야. 이자율이 아까 가장 작아야 정의 레버리지였으니까 4번에 보죠. 자, 총자본 수익률과 총수익률, 종합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 수익률이 이렇게 됐을 때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났대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항상 부등호 체크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부등호. 그래야 실수하지 않으니까. 부의 레버리지 나타내려면 이자율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으면, 이자율이 작으면 정, 이자율이 크면 부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부등호가 이자율이 커야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의 레버리지죠. 그럼 얘보다 어떨 때? 작은 경우에 라고 해야 돼요. 일단 서로 비교가 나오면 정확하게 어떤 게 옳은 건지 부등호 체크하고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자, 5번에 보죠. 자기자본 수익률에서 종자본 수익률을 차감해서 뺐더니 양의 값이 나왔대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지문에 나왔던 건데 여기서 이걸 뺐더니 플러스가 나왔대요. 이 말은 누가 누구보다 크다를 달리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뺐더니 플러스가 나왔대요. 그럼 앞에 게 큰 거예요? 뒤에 게 큰 거야? 앞에 게 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얘가 얘보다 크다라면 이라고 준 거예요. 여기서 이걸 뺐을 때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가장 우리가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날 때 자기자본 수익률, 종합수익률, 저당수익률 순서가 이랬죠. 자기자본 수익률이 가장 컸으니까 이럴 때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50번 문제를 보면 항상 문제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출제자가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문제야 라고 한다면 정과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나기 위한 수익률의 크기 순서를 알고 있느냐가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레버리지 효과는 레버리지가 타인 자본이니까 돈 빌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위험이 어떤다? 커진다. 가장 어려운 응용 지문이. 자,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 있으려면 무조건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변해야 된다. 이자율의 변동이 레버리지를 전환시킬 수 있다. 마지막에 이제 중립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지문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레버리지 효과에서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했으니까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말 문제와 계산 문제 중에 반반이에요. 50%예요. 말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 안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오면 말 문제가 안 나오고 보통. 계산 문제 보죠. 자,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할 때 암기 코드가
순분이지라고 외웠어요. 순분이지. 그래서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지분투자액으로 나눈다. 지분투자액분의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이에요. 오늘 이제 공부를 좀 할 건데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이니까 수익은 위에 가야 돼요? 아래 가야 돼요? 위에 가야죠. 수익이 위에. 투자액 중에서 번 돈이 얼마냐가 수익률이에요. 우리 뭐 수익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지분 수익률이라면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될 건데 이 지분 수익은 내 돈만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 수익을 계산하려면 총 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되겠죠. 자, 총 수익은 뭘까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총 수익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뭐와 뭐? 임대료 수익과 가치상승분이겠죠. 임대료 수익을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에서 배웠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학문적으로 소득이득, 소득이득이라 하고 그다음에 가치가 올라간 건 처분할 때 얻는 거죠.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소득이득과 그다음에 자본이득이 합쳐진 게 총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올 거예요. 남의 돈의 수익은 뭘까요? 은행이죠, 은행. 은행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행이니까 은행의 수익은 뭐예요? 이자죠. 그래서 총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 이자를 빼주면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수익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는데 소득이득의 대표는 뭐다? 순소득, 가유순전후 중에 순이 대표죠. 자본이득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니까 가치상승분. 그래서 순과 가치상승분을 더하면 총수익이고 남의 돈의 이익을 빼면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이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서 암기해야 이게 오래 간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암기 코드가 순분이지가 너무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도 풀어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가치상승분과 얘와 그다음에 이자를 계산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과정인데 가치상승분은 말 그대로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얘기하니까 가치의 가치상승률을 곱하면 될 거고 이자는 얼마큼 낼까요? 뭐만큼 내냐면 이자율만큼 내겠지. 뭐의 이자율? 대출액, 빌린 돈의 이자율이에요. 중요한 건 빌린 돈의 이자율만큼을 이자로 낸다. 이거 나오면 보너스로 풀어야 되니까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 연습 안 한 사람도 이것만은 꼭 준비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번 풀어보죠. 자, 요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와 남의 돈을 60% 활용했을 때 각각의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구해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남의 돈을 빌리지 않으면 레버리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남의 돈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졌냐 작아졌냐를 통해서 정의 레버리지냐 부의 레버리지냐를 확인해봐라 라는 걸 계산 문제로 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는 그렇고 이렇게 60% 빌렸을 때는 남의 돈과 내 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체크해놔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했을 때 1억에서 공 6개를 떼면 얼마로 표현해야 돼요? 1억이면 100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공 6개 뗐을 때 10억이면 공 6개 떼면 1000원일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1000원으로 표현하고 얘는 100원으로 표현하고 자,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럼 60%니까 자, 빌린 돈 60%니까 1000원 중에 60%를 빌렸으니까 600원이죠. 그래서 대출액은 600원이고 그러면 내 돈 지분은 400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올 때 내 돈과 빌린 돈을 구분해 놓고 문제 푸는 게 첫 번째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기억 먼저 풀려면 순분이지라니까 순은 얼마냐면 100이죠. 순 100. 가치 상승분이 얼마냐? 그러면 가치에다가 상승률을 곱하겠죠. 가치가 1000원, 상승률이 2%니까 이렇게 곱하면 1000 곱하기 2%가 아니라 퍼센트가 없는
0.02를 해야 1000원, 여기 퍼센트가 없어야 몇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퍼센트가 있으면 퍼센트 원이라는 단위는 우리 쓰지 않으니까. 그럼 가치 상승분 얼마냐면 20원 이렇게 되겠네요. 20원. 이자는 얼마? 0. 빌린 돈이 없으니까. 전액 내 돈을 투자했으니까 총 투자액, 내 돈 투자액과 똑같겠죠. 그럼 1000분의 120이니까 얘는 0.12 이렇게 될 거예요. 12% 나올 거고. 자, 그러면 니은 한번 보죠. 니은. 자, 니은에서 내 돈 투자액 분해니까 60% 빌려서 내 돈 얼마? 400원. 그럼 내 돈 400원. 순소득은 100원. 가치 상승분은 20원. 그럼 이자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빌린 돈의 이자율만큼 이자를 내겠죠. 빌린 돈의 이자율만큼. 빌린 돈이 얼마? 600원이죠. 이걸 체크해 놔야 돼요. 여기에 지분, 특히 여기에 총 투자액을 써서 많이들 틀려요. 지분 투자액이니까 400원을 써야 돼. 1000원 쓰면 안 되고. 돈을 빌렸으니까 내 돈과 남의 돈이 구분돼야 돼요. 그러면 이자율이 6%니까 빌린 돈의 6%만큼의 이자를 낼 거니까 600원 곱하기 0.06 하면 36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빼기 36. 이걸 계산하면 120 빼기 36이니까 한번 해보죠. 120 빼기 36은 84 나오고 나누기 400 하면 0.21 이렇게 나오네요. 21%. 이거 푸는데 1분 안 걸려야 돼요. 먼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시험장 가면 긴장되니까 항상 이렇게 얼마를 빌렸다, 몇 퍼센트를 빌렸다 그러면 이렇게 빌린 돈과 내 돈을 체크해 놓고 이 체크해 놓은 걸 갖다가 써야 된다는 거. 이걸 안 쓰면 나중에 헷갈려요, 사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이 안 나오면 다시 또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빌린 돈과 내 돈을 체크해 놓고서 여기에 지분 투자액을 쓴다. 가치 상승분은 뭐와 뭘 곱한다? 가치와 상승률을 곱하면 될 거예요.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대출액에다가 이자율. 이건 뭐 딱히 외울 것도 없어요. 가치 곱하기 상승률 하면 가치 상승분. 대출액에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 순분이지를 외워놔야죠. 순분이지. 자, 52번 보죠. 투자에 따른 수익률. 자, 기본 말 문제로 요즘 최근에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5년 동안. 자,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할 때 판단하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죠. 자, 기대 수익률은 투자할 때 미래 돈을 얼마 벌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죠. 예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투자하기 위해 만족해야 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그래서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투자한다. 그럼 부동산을 살 거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 코드로 기변이라고 했어요. 기변. 기대가 변해서 같아지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한다. 기대가 컸으니까 어떻게 변한다? 작아지려고 변한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보너스로 나오는 지문이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까지 끝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기대가 어떻게 점차 변하겠느냐. 컸으면 작아지고 작았으면 커진다. 이렇게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자, 위험이 클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자, 얘는 어쨌든 생각해보죠. 위험이 부동산에 크대요. 그럼 투자를 잘해야 돼, 잘 안 해야 돼? 위험이 크대. 우리가 말이 없으면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위험이 크면 투자를 잘한다, 안 한다? 잘 안 해야 돼요. 자, 보수적 투자자는 투자를 잘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야 돼. 위험이, 부동산이 엄청 위험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보수적 투자자예요.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크면 투자를 잘 안 해야 돼요. 보수적 투자를 잘 안 해야죠. 그럼 투자를 잘 안 하려면 요구 수익이 커져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져야 돼요.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일단 보죠. 요구가 작을 때 뭐 했어요? 투자했어요. 요구가 작아야 투자하는 거고 요구가 나오면 무조건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학교는 전범위에서 요구 수익률이 작아야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와 재와 도달 범위 중에 누가 작아야 돼요? 최소 요구 범위나 요구치가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고, 저당 이동화에서 저당 수익률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중에 누가 더 작아야 돼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작아야 저당 이동화가 잘 돌아간다요. 요구가 나오면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럼 요구가 컸다라는 건 잘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말은 위험이 크니까 투자 잘 안 하는 거지. 보수적 투자자 투자 잘 안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럼 요구 수익률이 높여져야 투자를 잘 안 한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그래서 투자 기회가 커진다 작아진다? 요구 수익률을 높이면 투자 기회가 투자를 잘 안 한다죠. 투자 기회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분되냐? 자,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의 합이다. 이때 시간 대가를 무위험률, 위험 대가를 위험할증률이라 그래요. 자, 무위험률은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에다가 위험이 커지면 높여주는 위험할증률, 위험 대가, 위험 커지면 그에 따른 대가를 더 받으려고 할 거니까 이때 이제 무위험률에 해당되는 얘가 뭐다? 예금 금리. 이거 꼭 기억해놔야죠. 예금 금리가 무위험률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놓으면 이자율을 받죠?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은행은 전혀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로 가정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 커지면 요구수익 뭐 한다? 커진다. 얘 커져도 요구수익 뭐 한다? 커진다. 얘 커지면 투자를 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구수익 커지면 투자를 잘 안 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무위험률 커지면 요구수익률 커져서 투자를 잘 안 한다. 이때 무위험률 얘기하는 게 뭐다? 예금 금리 꼭 기억해 놓고. 자, 요구수익률은 아까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니까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이때 주관적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공격적 투자자는 요구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낮춘다. 보수적 투자자는 요구수익률을 높인다. 보수적은 함부로 투자를 안 해야 되니까 요구수익률을 높인다. 그래서 주관적 수익률이어서 요구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른 값을 나타내요. 최소한의 수익률,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만족해야 되는 거고, 기회비용, 얘 외워놔야죠.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요구수익률. 자,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얘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 계속 얘기할 건데, 우리가 할인율을 얘기할 때 할인율은 미래를 땡겨올 때 쓰는 거죠. 미래를 할인할 때 쓰는 게 할인율이에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할인율은 뭘 쓴다? 요구 수익률 써요. 요구 수익률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이걸 배울 건데 수익 환원법이 있어요. 수익을 환원해서 뭘 구해요? 가격을 구해요. 그래서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한다. 수익을 땡겨와서 미래 돈을 얼마 벌 거라고 예상되니까 땡겨오면 가치가 얼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격을 구할 때 수익은 말이 없으면 뭘 쓴다? 순을 쓰는 거죠. 대표 수익은 순이에요. 순을 땡겨와야 되니까 뭘로?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 구하는 거. 이게 수익 환원법이에요. 무조건 외워놔야 돼. 무조건 100%예요. 이건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를 말로 한번 풀어보죠. 자, 수익 환원법이란 장래 수익을, 언제나 수익은 장래 수익이죠. 장래 순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이 할인율을 뭘로도 쓸 수 있냐면 환원율로도 쓸 수 있어요. 환원율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과 환원율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할인율과 환원율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과 환원율은 높인다, 낮춘다? 얘가 아까 위험 클수록 요구수익을 뭐 한다? 높인다라고 했어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할인율과 환원율은 뭐 한다? 높아진다. 예금 금리 커지면 무위험률 커지는 거죠. 그럼 요구수익률 커진다 그랬죠. 그럼 예금 금리,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과 환원율은 뭐 한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방금 위험이 클수록 예금 금리가 높아질수록 얘 커진다 그랬죠? 얘가 커질 때 가치는 어떻게 변하겠느냐가 이걸로 이제 해석해야 돼요. 얘가 커지면 얘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반비례니까 가치는 뭐한다? 낮아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수익환원법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 나오면 앞으로 이제 할인율, 환원율 같은 거야. 요구 수익률 배웠듯이 할인율, 환원율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 높게 결정한다라면 여기에 할인율, 환원율 높아지는 거고,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질 때 할인율, 환원율 커지는 거고,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할인율, 환원율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가격과의 연관성을 묻는다라면 수익환원법을 써야 돼. 순을 환원해서 가격 구한다. 그럼 얘가 커지면 가격 뭐한다?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위험이 크면 투자를 해야 안 해요? 투자 안 하죠? 투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안 산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 내려가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나중에 투자를 안 하니까 가격은 뭐한다? 낮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이 결과를 수익환원법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좀 외웠지만 이제 외운 걸 바탕으로 쭉 정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생각해보죠. 요즘 금리가 내린다는 얘기는 있지만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나머지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부동산의 가치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야. 금리가 올라가, 요구 수익률이 커져, 환원율 커지는 거야. 커지면 가치는 뭐한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배웠던 게 이제 수익환원법이고.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하는 수익률이죠. 근데 이건 예상이니까 미래를 예상하는 거죠. 미래의 장래를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100%가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평균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각각 발생할 확률을 고려한 평균을 무슨 평균? 가중평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중을 얘기해. 비중을 가하여, 비중을 고려하여 평균을 구한다. 우리 학교로 나오는 평균값은 다 무슨 평균?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은 미래에 대한 걸 예상하니까 가중평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고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걸 외워놔야죠. 할인법에서 배우겠지만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뭐의 일종이다?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보죠. 우리가 아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건 기대와 요구를 비교했죠. 맞죠? 내부 수익률은 얘는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이에요. 출제자가 언제나 가장 많이 묻는 게 이거야. 우리가 할인법에 순순의 현가가 있는데 순현가는 얼마보다 크면?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투자하죠. 내부 수익률법은 다르잖아. 얘는 뭐보다 커야? 요구보다 커야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뭐니까 기대 수익률이니까 요구랑 비교해서 투자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당연히 이걸 따로 외우지 않아도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뭐랑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여기 있는 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다 내 걸로 만들고 해야 되고, 문제 한번 보죠. 52번 틀린 거. 자,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뭐의 합?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죠. 시간에 대한 대가는 이건 뭐? 무위험률. 기다림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 나 이거 오류가 있는가 봐 또 걱정되는데. 시간에 대한 대가와 기다림의 대가는 같은 얘기예요. 둘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험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야죠. 자,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얘 하나는 틀린 거고 얘는 맞지만 얘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답이 두 개야? 아, 그래? 일단 보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나왔으니까 무슨 평균 한다? 가중 평균에서 구한다. 이것만 딱 해석하면 되고, 기대 수익률은 무조건 가중 평균.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죠. 그러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제 점차 변하는데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그랬죠. 그럼 기대가 컸으니까 기대는 점차 뭐 한다? 하락한다. 맞네. 자, 맞고. 네 번째. 자,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이 지문이 나오면 이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냐? 위험을 싫어할수록이라고 나왔으니까 보수적 투자자로 해석해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일수록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요구수익이 뭐 한다? 높아진다. 이걸 다른 말로 할인율, 환원율을 뭐 한다? 할인율, 환원율도 높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구수익률과 할인율, 환원율은 같이 다니는 녀석이니까. 시장 금리의 상승은 이라고 나왔네요. 얘는 뭘 얘기한다? 무위험률 얘기하는 거죠.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뭐 한다? 커진다. 오류가 벌써 나왔어. 또 답 두 개 정답 1번과 5번 좀 수정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정오표 얘기하겠지만 그래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자, 1번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얘와 얘는 똑같은 거예요. 시간에 대한 대가와 뭐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돼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피셔라는 학자는 여기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율까지 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찌되거나 얘와 얘는 같은 말이니까 얘와 얘 구성되면은 기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며 라고. 작년에 냈던 문제를 제가 바꾸면서 틀린 걸 옳은 걸로, 옳은 걸 틀린 걸로 다 수정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 네. 틀린 거 52번에 1번, 5번 두 개 바꿔주시고. 자, 요즘 나오는 게 계속 이 지문이에요. 시중금리, 시장금리, 예금금리가 뭘 의미하냐를 알고 있느냐. 이때 무위험률이 커질 때 요구수익이 커진다. 얘가 작아지면 요구수익이 작아진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53번 투자 위험과 수익 보죠. 우리 지금 몇 문제 안 했는데 벌써 40분 지났어요. 원래 당연해. 오늘 일찍 가려고 하지 마요. 공부하러 왔잖아.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직 우리나라 1등 강사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1등이 되고 싶은데 아직 안 됐어. 그 이유가 합격만 시키려고 하나에서 문제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 어찌됐거나 어제 오늘 목표는 제가 여러분 합격시키려고 이 시간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게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다 가르치려고 노력할 거니까 너무 시간에 대한 압박은 저한테 주지 마시고. 자, 위험과 수익 보죠. 일단 투자 위험과 수익이라고 했을 때 학개론에서 위험이라고 얘기할 때는 불확실성을 얘기해요. 불확실성. 자, 이게 이제 같은 얘기예요. 사실 수익은 언제 발생해요? 수익은 언제 발생해요? 투자해서 내가 투자를 지금 해. 수익은 지금 투자한 시점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운영을 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미래에 나오거나 미래에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수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수익은 언제나 언제 발생한다? 장래, 미래에 발생하는 거죠.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내가 얼마 벌고 싶어서 투자를 했는데 얼마 벌 거라고 예상하겠죠.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미래에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불확실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무조건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출제자가 기본적으로 묻는 거,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랬어요. 얘와 얘는 비례 관계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그럼 이제 학문에서 위험은 뭘로 측정하고 수익은 뭘로 측정할 거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위험을 얘기하는 거, 이건 무조건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가 위험을 얘기하는 지표, 척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분산과 표준 편차. 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얘와 비슷하게 변이계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암기 코드에
변이는 위험해. 돌연변이 위험하죠. 변이는 위험해라는 말은 변이가 클수록 위험이 커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위험이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변이 계수는 위험과 수익의 비율로 표현하는 건데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을 얘기하고, 이때 위험을 얘기하는 것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쓸 수 있다. 수익분의 위험. 그럼 얘를 우리가 읽을 때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이라고 읽을 수 있다. 변이계수를. 이때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 1당 위험의 비율이란데 1당이라는 건 대한이란 말과 똑같아요. 또는 대비라는 말과 똑같아요. 수익에 대비한 위험의 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수익당 위험 비율. 당이라는 말에 일자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이 대안이란 말을 수익에 대비한 수익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변이는 위험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내는 건 위험을 표현할 때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로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투자를 좋은 투자로 할 거냐라고 할 때 변이 계수가 어떤 거? 작은 거. 작은 게 위험 작은 거. 위험 작은 게 좋은 투자로 보는 거예요.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떤 거? 작은 걸 좋은 투자안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크기. 이건 뭐 우리가 하나 그냥 암기로 끝내도 괜찮아요. 보급. 보수적 투자자의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보수적 투자자의 경사가 급해요. 기울기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보급이라고.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급하다. 53번 보죠. 틀린 거. 자,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서 평균은 뭘 얘기하냐면 아까 수익이죠. 우리가 기대 수익은 평균, 가중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분산은 뭘 얘기한다? 위험. 그래서 이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수익은 큰 게 좋은 거, 위험은 작은 게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위험은 작은 게 좋다, 수익은 큰 게 좋다. 자,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대요. 자, 수익이 똑같다라면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얘의 뭐가? 분산이라고 동그라미 쳐놔야죠. 그럼 얘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은 게 좋은 거죠. 분산이 작은 투자안이 선택되는 논리다라고. 이 분산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표준 편차도 될 수 있고 변이 계수도 쓸 수 있죠. 변이 계수. 위험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자, 위험도가 높을수록 위험과 수익 관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에 자, 위험 혐오도가 높대요. 무슨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위험을 싫어할수록 이라고 해석하는 거.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급하다는 건 세워져 있다는 거죠. 세워지면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3번에 자,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이계수법을 활용한다라고 나왔어요. 변이계수를 활용할 때 변이가 클수록 위험해라고 했죠. 위험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변이계수가 어떤 투자안을 선택한다?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결국 여기서 이제 53번에 묻고자 하는 건 변이계수라는 의미를 알고 있느냐?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투자는 얘와 얘는 같은 지문이죠. 분산이 작은 게 좋아. 표준편차 작은 게 좋아. 변이계수 작은 게 좋아. 변이계수는 어떻게 쓰니까?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표현하니까 변이계수와 위험은 비례관계야. 변이계수 작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죠. 3번이 틀렸고 4번에 변이계수는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 수익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 맞죠? 이 표준편차를 위험이라고 표현하니까 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비례관계를 의미한다. 정의관계를 비례관계라고 그래요. 커질 때 커지면 얘와 얘는 플러스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정의관계다, 비례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상쇄관계라고도 해요. 상쇄는 반비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위험이 커질 때 나쁜 게 커져서 수익이 커지면 이 나쁜 걸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상쇄는 없애주는 의미예요. 얘가 커질 때 얘가 커져야 나쁜 걸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상쇄관계를 이걸 비례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이런 언제나 기본으로 출제가 묻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 문제가 나오면 둘이 비례관계야 라고.
자, 근데 주의할 거. 아직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출제자가 정말로 허를 찌르려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거야. 아까 한번 원리처럼 해석해보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환원율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러면 아까 환원율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였어요. 그럼 가치가 뭐 한다? 작아진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을 때 야, 위험 커지면 투자를 잘 안 하지. 그래서 부동산 안 살 거니까 안 사면 가치가 내려가겠지.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예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지만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이제 이걸 집에서 고민하면서 아, 당연히 그렇지라고 해석될 수 있도록 이제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돼요.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이때 위험과 가치가 반비례가 되는 과정은 우리가 배웠던 거 예요. 중간에 이제 요구 수익률과 환원율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실려니까 너무 조금 괜찮아. 네, 괜찮아. 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늦게 갈 수 있어요. 네, 마음이 변했어. 8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쉬었다 갑시다. 네.